안개는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1991년 11월. 나는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자락의 한 산길에 서 있었다. 이른 겨울의 공기엔 물안개가 깔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김이 흩어졌다. 그날 나는 사촌 누나 박유리의 결혼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설악산의 절벽과 안개, 그 사이에 선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인물 같았다. 나 금방 갈아입고 올게.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기자다. 동시에 그날 이후로 유리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가족으로서의 감정과 기자로서의 객관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진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날 산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멎은 듯했다. 그녀가 들어간 지 1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20분, 30분이 지나자 불안이 목을 조였다. 나는 소리쳤다. 유리야, 거기 있지? 답은 없었다. 대신 나뭇가지에 걸린 하얀 천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찢겨나간 드레스의 끝단이었다. 손끝이 얼었다. 신고를 받은 속초경찰서 산악수색대가 즉시 출동했다. 수십 명이 헤드랜턴을 켜고 밤새 산을 뒤졌다. 그러나 시신도 소지품도 발자국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남은 것은 찢긴 웨딩드레스 조각뿐이었다. 경찰은 고 남편 이마성에게 주목했다. 결혼 보름 전 그는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 수익자는 남편 자신이었다. 진술은 계속 흔들렸다. 이 시쯤이었나? 아니, 2시 반쯤? 시간의 흔들림은 의심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시신 없는 사건은 언제나 입증이 어렵다. 결국 수사는 막혔고 그는 사회의 그림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2003년 여름, 양양 해안 리조트 개발 현장에서 암벽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한 하얀 웨딩드레스 한 벌이었다. 12년 전 사라진 바로 그 드레스였다.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동굴,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 그리고 침묵. 누군가 그곳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 거기에 두었다. 보존이었을까? 은닉이었을까? 그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다. 나는 노트에 세 단어를 적었다. 안개, 드레스, 매듭. 이 세 단어는 하나의 길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날 사라진 걸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의 비밀 속에 갇혀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설악산의 산길은 침묵 속에 잠겼다. 박유리의 실종은 단순한 조난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다. 그녀가 사라진 시간은 오후 2시 반 전후. 하늘은 맑았지만 산 정상부의 안개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숙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전까진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안개가 갑자기 바다처럼 밀려왔죠. 수색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경찰, 소방, 지역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설악산 자락을 뒤졌다. 그러나 발자국, 옷가지, 핸드백, 카메라 어느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억 자체가 증발한 듯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금방 올게요. 그 말은 이후 12년 동안 가족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경찰은 남편 이마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실종 신고 후 그가 보인 행동은 지나치게 차분했다. 수색 현장에서도 그는 울지 않았다. 혹시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럴 리가요, 절대. 하지만 수사팀은 냉정했다. 부부 사이가 원만했는지, 경제적 갈등은 없었는지, 심지어 결혼을 강행한 이유까지 캐물었다. 그는 말했다. 유리는 나와 다르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말이 없고 세상에 무뚝뚝하다고 들었죠. 그래도 그녀는 늘 웃었어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진심을 증명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정적이었던 건 생명보험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기 2주 전, 이마성은 한 보험사에 3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가입했다. 수익자는 본인. 경찰은 즉시 동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혼 전 보험, 실종 후 행방불명, 시신만 있다면 살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신이 없었다. 법은 공백 속에서 멈춰섰고 세간의 시선만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무너졌다. 속초에서 운영하던 작은 공방은 문을 닫았다. 이웃들은 그를 피해 다녔다. 저 사람, 아내를 산에 묻은 사람이라잖아. 그는 말이 없었다. 대신 매일 밤 술을 마셨다. 하숙방 벽엔 결혼식 사진 한 장만이 걸려 있었다. 눈부시게 웃던 하얀 드레스의 유리. 그 미소는 이제 그에게 형벌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는 입을 열지 않았다. 1991년에서 2003년까지 12년 동안 설악산의 계곡과 바위 틈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2003년 여름 양양 해안의 리조트 개발 현장에서 폭발 공사 도중 화산 동굴이 드러났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하얀 웨딩드레스 한 벌. 습기도 먼지도 곰팡이도 없었다. 보존 상태는 거의 완벽했다. 경찰은 즉시 감정에 들어갔다. 이건 10년 이상 된 천이 맞습니다. 제조 라벨이 1991년 서울 남대문 웨딩숍 제품과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유리의 드레스와 일치했다. 사건은 다시 세상의 빛 아래로 올라왔다. 뉴스가 보도되던 날, 이마성은 강릉의 한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 12년 전 설악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증거로 추정되는 웨딩드레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번엔 그가 실종자였다. 이제 사건은 두 겹의 실종으로 변했다. 하얀 드레스는 돌아왔지만 그녀도 그리고 그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12년의 공백 동안 누군가 그 드레스를 그 동굴에 숨겨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드러났을까? 양양 해안의 공사 현장에서 하얀 드레스가 발견된 지 이틀 뒤 강원경찰청 실종사건 전담팀이 급히 꾸려졌다. 12년 전의 기록은 이미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 드레스 한 벌이 모든 걸 다시 꺼내게 만들었다. 수사팀장 정하윤 경감은 회의실에서 드레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숨긴 거다. 감정 결과 드레스의 보존 상태는 비정상적이었다. 동굴 안의 온도는 연중 평균 섭씨 6도, 통풍이 거의 없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드레스가 비닐로 여러 겹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 자연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는 의미였다. 정 경감은 즉시 1991년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읽었다. 당시 담당 형사들의 메모, 현장 사진, 진술서, 그리고 한 장의 목록, 길 안내인 이름, 오현수, 직업, 지역 산악 가이드, 토로는 댐분한. 그는 유리 부부가 머물렀던 펜션의 장부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수사 당시에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증거가 없어 곧 풀려났다. 그 후 그는 행방을 감췄다. 나는 기자로서 재수사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들락거리는 그 현장엔 여전히 바닷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모래 속에 밝힌 바위들, 드레스가 발견된 동굴의 입구, 그리고 입구를 막고 있는 노란 경계선. 경찰의 설명은 짧았다. 드레스는 깊이 40m 지점 바위 선반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 안에서 다른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드레스만 있었죠.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날 저녁 나는 유리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속초의 낡은 주택에 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액자 속의 유리 사진은 여전히 드레스를 입은 채 웃고 있었다. 그 애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이제 그 옷만 돌아왔네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편 경찰은 이마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망을 넓혔다. 그는 드레스가 발견된 직후 숙소 방을 비운 채 사라졌다. 이웃은 말했다. 전날 밤 늦게 누군가 그를 찾아왔어요.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죠. 누군가 그에게 경고했을까? 혹은 그와 공범이었을까? 수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경찰은 1991년 당시의 금융기록을 다시 조회했다. 놀랍게도 그해 겨울 이마성의 통장에서 현금 3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그 시기 유리의 실종 직후였다. 출처도 사용처도 불분명했다. 정하윤 경감은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내면
그날의 진실도 따라올 겁니다. 나는 별도로 오현수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설악산 인근에서 길 안내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등산객을 대신해 코스를 짜주고 위험 구간을 함께 다니며 가끔 촬영팀의 가이드도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1993년 이후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주소도, 주민등록도, 사업자 등록도 모두 말소. 마치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나는 경찰 기록에 남은 그의 마지막 진술을 찾아냈다. 그날 그 부부를 산길까지 안내했을 뿐입니다. 그 후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3줄의 문장. 그러나 어딘가 불편했다. 당시 그가 설명한 산길의 위치가 드레스가 발견된 동굴과 불과 3km 거리였기 때문이다. 정경감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가깝다. 그는 즉시 탐문팀을 조직했다. 오현수의 행방을 추적해 그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숙소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안개, 드레스, 매듭. 그 3단어 중 하나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매듭. 유리는 생전에 내게 말했다. 그 아저씨는 손끝으로 줄을 묶는 게 마술 같았어. 한 손으로도 매듭을 만들 수 있다더라. 그 말이 왜 이제야 기억나는 걸까? 이제 실종의 퍼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2년의 침묵을 깨운 건 단지 드레스 한 벌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드레스를 왜 그 장소에 두었는가였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까? 이마성이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속초경찰서는 공식적으로 2차 실종 사건으로 전환했다. 12년 전엔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이 사라졌다. 사건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숙소, 공장, 은행, 병원까지 뒤졌다. 그의 하숙방에서는 낡은 라디오와 술병, 그리고 하얀 드레스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 사진은 구겨져 있었고 액자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다. 사진의 뒷면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리야,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양양 시외 전화 박스였다. 밤 11시 43분, 어디론가 2분간 걸려 있었다. 수신자는 공중전화 미확인. 경찰은 그 시간, 그 근처 CCTV를 수거하려 했으나 2003년 당시엔 도로변 카메라가 거의 없었다. 남은 것은 통화 시간과 위치뿐이었다. 나는 기자로서, 그리고 사촌으로서 그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장을 찾았다. 낡은 기계와 기름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를 바라봤다. 이마성 말이요. 조용한 사람이었죠.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일만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그를 찾아왔거든요. 누구였습니까? 검은 점퍼에 모자 쓴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짧게 그 사람 있냐만 묻고 갔죠. 그는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그날 밤 이후로 이마성은 안 나왔어요. 그날 이후 마을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편이 다시 도망쳤다. 혹시 자살한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걸까? 모두 말은 달랐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며칠 뒤 나는 속초항 근처의 작은 선술집에서 이마성을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어부였다. 그날 밤이요? 기억나요. 술에 취한 남자가 항구 끝에 서 있었어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죠. 가까이 가려니까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어요. 그게 이마성이었다는 건 나중에 사진 보고 알았죠. 그가 들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어부는 망설였다. 비닐봉지 같았어요. 하얀 천 같은 게 안에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얀 천. 그건 혹시 또 다른 드레스의 조각일까? 아니면 12년 전 그날의 잔재였을까? 경찰은 항구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바람에 밀려온 낡은 밧줄 한 줄이 모래 위에 남아 있었다. 밧줄의 끝은 기묘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 매듭이 마치 한 손으로 만든 듯 단단했다. 수사관이 말했다. 이건 일반적인 어부 매듭이 아닙니다. 등산용 로프나 구조용 줄에서 쓰이는 형태예요.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현수, 그는 등산 가이드였고 유리가 생전에 한 손으로 매듭을 묶는 사람이라 말했던 인물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즉시 오현수의 신원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주민번호는 이미 말소되어 있었지만 옛 주소지 주변에선 뜻밖의 증언이 나왔다. 아, 그 사람요? 90년대 초에 이 근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큰돈이 생겼다고 했죠. 작은 산장을 사서 펜션으로 바꿨다더군요. 펜션의 이름은 하얀 바람 산장이었다. 그 이름은 섬뜩하게도 유리가 사라진 날 입고 있던 드레스 색과 같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산장은 이미 폐허였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투성이었다. 방 안 벽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다. 제목은 모두 같았다. 설악산 신혼부부 실종 미스터리. 누군가 그 사건을 집착적으로 모아두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엔 낡은 밧줄 뭉치가 있었다. 끝부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매듭이 묶여 있었다. 경찰은 그것을 증거로 수거했다. DNA 감정 결과 밧줄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와 유리의 드레스 조각이 일치했다. 수사팀장은 말했다. 이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름은 바뀌었다. 이마성이 아니라 오현수다. 그러나 정 경감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어. 유리의 실종, 남편의 행방, 그리고 이 매듭. 이 세 가지를 잇는 제3의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날 밤 숙소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유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금방 올게요. 그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돌아오지 못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일까? 밧줄의 매듭은 사람의 습관을 드러낸다. 법과학 감식관 신태훈 박사는 그렇게 말했다. 경찰은 하얀 바람 산장에서 발견된 밧줄을 분석실로 옮겨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밧줄의 굵기는 10mm, 등반용 나일론 재질, 끝부분은 칼로 잘린 흔적이 있었고 매듭은 오른손 중심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신 박사는 말했다. 이건 구조대나 산악 전문가들이 쓰는 더블 피셔맨, 노트 더블 피셔맨 커너와 유사합니다. 보통 한 손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는 매듭을 돌려보며 덧붙였다. 오현수가 등산 가이드였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정하윤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매듭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야. 그 시각 나는 속초의 한 오래된 도서관에 있었다. 12년 전 사건 직후의 신문을 모아보고 있었다. 그중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실종 전날 설악산 인근 펜션에서 들린 비명 소리. 당시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한 문장이 눈에 걸렸다. 펜션 주인은 손님이 매듭 묶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나는 즉시 그 펜션을 찾아갔다. 이제는 다른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를 맞았다. 그때? 기억나요. 그 부부 참 사이 좋아 보였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가 사라졌고 남편은 경찰에 쫓겼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그날 밤 그 남자들 사이에 낯선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현수 씨라고 했던가요. 그가 드레스 끈을 만지작거리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매듭이면 바람에도 안 풀리죠.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말한 현수는 바로 오현수였다. 그는 분명 유리 부부의 주변에 있었다.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마지막 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즉시 오현수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산장 외에도 90년대 초반 현수 산악안전이라는 회사가 존재했다. 등산 장비 대여와 코스 안내를 하는 소규모 업체였다. 그러나 1992년을 끝으로 폐업 신고가 되어 있었다. 이상한 건 회사의 폐업 신고서에 적힌 주소였다. 바로 드레스가 발견된 동굴 인근 해안도로였다. 그가 이곳 지형을 완벽히 알고 있었다면 드레스를 숨길 장소로 그 동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경감의 말에 수사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찰관 2명을 이끌고 동굴을 다시 조사했다. 동굴 입구 근처 바위 사이에서 작고 낡은 금속 캔 하나가 나왔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녹슨 열쇠와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엔 단 한 줄, 매듭은 풀리면 안 된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신념 혹은 죄의 다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유리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일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마성 오빠가 소개해준 가이드 아저씨는 친절했다. 줄로 나뭇가지를 묶어주며 웃었다. 매듭은 사람을 믿는 일과 같다. 쉽게 풀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등산길을 안내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조용히 뒤틀고 있었다. 정하윤 경감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나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념 혹은 망상이 개입된 사건이에요. 그는 동굴에서 발견된 금속 캔과 쪽지를 증거로 봉인하며 덧붙였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다음 매듭을 묶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매듭은 약속이다. 그러나 약속이 변하면 그것은 속박이 된다. 그리고 생각했다. 12년 전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아마 그 매듭의 끝에는 또 다른 이름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2003년 여름 강릉 해안도로 인근의 하얀바람 산장 부근에서는 한창 리조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거대한 굴착기가 산을 깎아내던 그날, 땅속에서 뜻밖의 굴이 드러났다. 현장 감독은 처음엔 단순한 배수로로 생각했지만 안을 비추자 어둡고 깊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곧 경찰이 출동했고 동굴 안에서 발견된 것은 12년 전 사라진 신부의 웨딩드레스였다. 그 드레스는 흙먼지를 털어내자 마치 어제 입었던 것처럼 하얗게 빛났다. 드레스의 안감에는 낯선 물질이 묻어 있었다. 감식반은 그것이 석회암 분진과 낡은 기름 성분의 혼합물이라고 밝혔다. 즉, 드레스는 오랜 세월 땅속에서 습도와 접촉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무언가를 숨긴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위벽 한쪽은 부서져 있었고 흙더미 속에서 낡은 철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보험 계약서 사본, 다른 하나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다. 박유리, 이마성, 그리고 한 남자. 낯선 얼굴이었다. 그의 손엔 로프가 들려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설악의 매듭 1991 1 1 정하윤 경감은 이 사진을 보고 즉시 경찰청 감식과에 의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3번째 남자는 오현수, 당시 등산 가이드이자 현수 산악안전의 대표였다. 그는 실종 사건 직후 회사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12년 동안 행방은 묘연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몇몇 지방의 산악협회 명단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명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사 기록을 다시 훑었다. 당시 경찰은 남편 이마성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보험금 외에는 그를 범인이라 단정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반면 오현수는 그 누구보다 사건 현장을 잘 알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 부부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윤 경감은 내게 물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왜 12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죠. 혹은 그 침묵 자체가 의도된 매듭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오현수의 옛 주소를 찾아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해안가 절벽 위의 폐가, 벽엔 오래된 등산 장비와 부식된 밧줄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거기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설악 3코스, 금강굴, 미답루트. 그것은 바로 드레스가 발견된 동굴의 위치였다. 나는 그 지도를 보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를. 그의 계획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건 의식적인 연출, 완벽한 은폐였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왜 드레스만 남겼을까? 왜 시신은 없을까? 누군가는 말했다. 그는 그녀를 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풀어줬다. 그 말은 모순 같지만 어쩌면 사건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나는 1991년 그날의 신문을 다시 펼쳤다. 설악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남편, 용의선상. 그 밑에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동행 가이드, 오현수 씨는 현재 행방불명.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정하윤 경감은 내게 전화했다. 기자가 맞았어요. 오현수의 이름으로 된 통신 기록이 최근 갱신됐습니다. 위치는 전남 완도.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12년 만에 되살아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또 한 번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매듭은 풀릴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묶어둔 매듭이라면 그걸 푸는 순간 또 다른 결박이 시작된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의 침묵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다시 설악의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매듭의 끝에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름은 누구였을까? 며칠 후 나는 정하윤 경감과 함께 전남 완도의 작은 어촌에 도착했다. 이곳은 관광지로 알려진 해안이 아니라 바람과 짠내가 뒤섞인 조용한 항구였다. 경찰은 최근 이 지역에서 오현수라는 이름으로 배를 수리한 남성의 기록을 확인했다. 기록에 남겨진 나이는 50대 후반, 말이 적고 손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 우리가 찾은 그 배는 이미 오래전 폐선된 낡은 어선이었다. 배 이름은 하얀 매듭.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등줄기에 차가운 전류가 흘렀다. 배 안으로 들어가자 녹슨 철판 사이로 바닷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선실 안에는 낡은 지도와 젖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유리의 웨딩드레스 차림 사진이 있었다. 배경은 분명 강원도 설악산. 그러나 사진 뒷면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기다린다. 정하윤 경감은 즉시 증거를 확보했다. 그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범죄자의 기념품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도 경찰서 임시수사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현수의 흔적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남해. 12년 동안 그는 매년 다른 이름으로 선박정비 일을 전전했다. 모두 하얀 매듭 혹은 매듭해양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그 이름이 마치 그의 서명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정 경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동하며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가 진짜 범인이라면 왜 여태껏 드레스를 동굴에 숨겼을까? 왜 12년 후 그것이 드러나길 원했을까? 그건 마치 스스로 만든 시간의 장치 같았다. 죄를 묻기보다 기억을 남기려는 의도. 나는 그의 과거를 더 파고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오현수는 한때 군 산악수색대 출신이었다. 수색과 은폐, 생존 기술에 능통했다. 그가 설악산을 너무 잘 안다는 사실은 그저 취미가 아니라 훈련된 기억의 결과였다. 2003년 당시 유리의 남편 이마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다. 그는 살인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서울의 낡은 고시원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웨딩드레스 발견 보도를 보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 드레스는 내가 묻은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일이야. 그날 산에서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현수였다. 다음 날 경찰은 완도항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거기엔 오현수로 보이는 남성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선착장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시간은 새벽 4시 12분. 그가 향한 곳은 방파제 끝이었다. 5분 뒤 화면에서 그는 사라졌다. 그리고 작은 불빛 하나가 바다 위에서 깜빡였다. 그날 오후 어부 한 명이 신고했다. 방파제 근처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건졌습니다. 그 노트의 표지엔 바다 소금의 녹슨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리, 너는 풀린 매듭이 아니야. 노트는 대부분 물에 번져 읽을 수 없었지만 몇몇 단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설악, 동굴, 약속, 그리고 죄. 마지막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3년 7월 18일 바로 드레스가 발견된 다음 날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드레스가 발견될 걸.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오현수는 단순한 도피자가 아니었다. 그는 12년간의 침묵으로 자신이 만든 결말을 기다린 사람이었다. 그가 진짜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완도의 파도는 늘 하얀 매듭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그 매듭이 풀리는 날, 이 모든 진실도 함께 떠오를 것이다. 과연 그날은 언제일까? 완도 사건 이후 수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언론은 12년간 잠들어 있던 매듭 살인 사건이라 이름 붙였고 사람들은 오현수라는 이름을
미스터리의 상징처럼 떠올렸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혼란이 깊어졌다. 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발견된 노트 외엔 명확한 단서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의 글씨체, 표현 습관, 단어 선택까지. 노트에 남은 몇 개의 문장 속에는 결박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마치 스스로를 구속하면서도 그 결박을 통해 누군가를 지키려 한 사람처럼. 정하윤 경감은 내게 말했다. 만약 그가 진짜 유리를 죽였다면 왜 보험금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범죄의 이유를 돈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훨씬 더 깊고 병든 감정이 동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집착 말이다. 나는 유리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 아저씨는 늘 말했어요. 매듭은 서로를 잇는 약속이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운명이라고. 그 문장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는 매듭을 상징으로 삼았다. 그 매듭은 사랑의 표식이자 구속의 증거였다. 2003년 8월 초 경찰은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 완도항에서 약 30km 떨어진 작은 섬, 고립된 어촌의 절벽 밑에서 낡은 가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가방 안엔 물에 젖은 신분증, 그리고 금속 열쇠 하나가 있었다. 신분증은 오현수의 것이었지만 그 열쇠는 강릉 동굴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열쇠와 동일한 모양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다. 만약 그 열쇠가 맞다면 정하윤 경감이 말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의 흔적을 연결해 두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의 행동은 도피가 아니라 연결 작업이었다. 유리, 동굴, 바다, 그리고 매듭.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완도항 근처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기억은 또렷했다. 그 사람, 오현수 말이오? 몇 달 전 봤소. 밤마다 방파제 끝에서 줄을 묶었다 풀었다 하더군. 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지. 유리야, 이건 내가 아니라 나야 라고.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죄책감 속에 살았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만든 매듭 속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묶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결정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동굴에서 발견된 웨딩드레스의 섬유 안쪽에서 희미한 혈흔 DNA가 검출된 것이다. 놀랍게도 그 혈액은 오현수 본인의 것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를 해친 게 아니라 그녀를 구하려다 다친 걸 수도 있겠군요. 그제야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12년 전 유리가 사라진 날,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결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남은 수수께끼가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왜 마지막까지 침묵했는가? 그리고 그 드레스는 왜 동굴 깊숙이 보존되어 있었는가? 나는 마지막으로 유리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강릉의 작은 집에서 낡은 액자 속 딸의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 애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약속했겠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문득 떠올랐다. 그 드레스는 증거가 아니라 약속의 형태였다는 걸. 오현수는 그녀의 죽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영원히 남기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 이제 그 매듭은 누구의 손으로 풀릴 수 있을까? 진실은 여전히 바다 아래에 잠겨 있었다. 2003년 9월 강릉경찰청은 마지막 수색을 결단했다. 목표는 단 하나였다. 유리의 흔적을 찾는 것. 수사팀은 오현수가 남긴 지도와 열쇠를 근거로 설악산 자락 아래 오래된 동굴의 하류 통로를 다시 탐사하기로 했다. 나는 정하윤 경감, 그리고 국과수 감식팀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 동굴 안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전등 빛이 벽을 스칠 때마다 석회질이 반짝이며 흩어졌다. 한참을 걸었을 때 벽면 아래에서 희미한 반사광이 보였다. 감식관이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가 집어든 것은 녹슨 금속 반지였다. 이건 결혼 반지로 보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 손끝으로 모였다. 안쪽에는 흐릿하게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 영원히 매듭처럼 MY. 이니셜 M과 Y.
이마성과 박유리였다. 정하윤 경감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국 돌아왔군요. 그녀를 이곳에 묻은 게 아니라 이곳으로 되돌려보낸 겁니다. 반지는 결정적 단서였다. DNA 감식 결과 반지 표면에서 검출된 피부 조직은 유리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분명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시신은 여전히 없었다. 그때 감식팀장이 말했다. 경감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는 벽면에 균열을 가리켰다. 그 틈 사이로 희미하게 천조각이 비쳐 있었다. 조심스럽게 파내자 하얀 천이 흙 속에서 드러났다. 그건 드레스의 일부가 아니라 보자기로 감싼 소형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녹이 슬었지만 내부 필름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복원팀을 호출했다. 며칠 후 인화된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첫 번째 사진에는 유리와 마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셋이 함께 서 있었다. 오현수까지. 그러나 세 번째 사진은 달랐다. 유리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마성과 오현수가 어두운 동굴 입구 앞에서 무언가를 묻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빛바랜 사진의 끝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풀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그 문장은 누가 쓴 걸까? 마성? 오현수? 아니면 누군가 그 둘을 지켜본 제3의 인물. 정하윤 경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의 동의 속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의 분석은 이랬다. 유리는 남편의 부채와 가족의 반대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 오현수가 개입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파국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사라진 건 살인이 아니라 실패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오현수는 드레스를 동굴에 숨겼고 12년 뒤 스스로 그 매듭을 풀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검찰은 여전히 이마성을 방조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걸 부인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현수는 그저 안내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기자로서 마지막 인터뷰를 제안했다. 이 씨,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고 싶습니까? 똥니.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유리야, 내가 매듭을 너무 세게 묶었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잃을까 두려워 사랑을 결박으로 바꾸곤 한다. 그날 밤 동해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모든 매듭은 결국 풀린다. 하지만 어떤 매듭은 풀린 뒤에도 상처만 남긴다. 12년의 진실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아니,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매듭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날 설악의 안개 속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매듭을 붙잡고 있다. 그 매듭의 끝에는 누구의 손이 남아 있을까? 가을이 깊어가던 2003년 10월, 강릉 해안의 안개는 유난히 짙었다. 모든 수색이 종료된 후에도 정하윤 경감은 사건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굴 입구에 남아 손전등을 켰다. 바위벽에 비친 빗줄기 사이로 흙먼지가 반짝였다. 그때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위 틈에 조그만 금속판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금속판엔 오직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시간은 풀리지 않는 매듭이다. 그런군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실종이 아니라 기억의 의식이라는 걸 직감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금속판을 뜯어냈다. 그 뒤에는 작은 틈새가 있었고 그 안에서 반쯤 부식된 손목시계 하나가 나왔다. 시계의 바늘은 1991년 11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 멈춰 있었다. 바로 유리가 사라진 시각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말했다. 그녀의 시계가 여기 있다면 그녀는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봉인했다. 이건 시신보다 더 강한 증거예요. 누군가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보존하려 한 거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오현수는 유리를 죽인 게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도운 것일 수도 있다. 동굴은 무덤이 아니라 기억의 저장소였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계에서 인체의 미세한 섬유질을 검출했다. 그건 여성의 의류 섬유, 즉 유리의 드레스 조각과 동일한 성분이었다. 시계와 드레스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손에 의해 묻혔다. 하지만 그 손이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오현수, 남편 이마성, 혹은 유리 자신? 정하윤 경감은 그날 저녁 내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님, 혹시 유리 씨가 남긴 편지나 메모,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게 있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통화를 끊고 몇 시간 후 유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이 결혼하기 전날 나한테 짧은 메모를 줬어요. 엄마, 나 매듭을 배우러 가요. 무서워하지 마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유리는 스스로 그 매듭의 길로 들어갔다. 그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구속했던 삶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12년 동안 세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기억했지만 그녀는 어쩌면 마지막 선택의 주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날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매듭지었다. 그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정하윤 경감과 나는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드레스가 발견된 동굴에 다시 들어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천장 가까이 새겨진 낙서를 발견했다. 손톱이나 날카로운 금속으로 새긴 듯한 글씨였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야. 그 문장은 유리의 필체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남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남긴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누구나 매듭을 만든다. 누군가는 사랑으로,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어떤 매듭은 평생 풀리지 않는다. 12년 전 그날의 비극은 결국 누가 범인인가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누가 마지막 매듭을 묶었는가의 이야기였다. 이마성은 여전히 침묵했고 오현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유리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매듭지은 사람으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기록의 마지막 줄에 썼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묶어두었을 뿐이다. 바람이 불었다. 동굴 밖으로 나오는 길, 가을 하늘엔 희미한 달빛이 걸려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유리 씨, 이제 매듭을 풀 시간이에요. 그때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마치 그녀의 대답 같았다. 고요하지만 분명한 살아있는 숨결. 그날 이후 나는 설악의 안개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혹시 그 안개 속 어딘가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또 다른 매듭이 기다리고 있다. 2004년 봄, 사건이 종결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매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던 중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바닷물에 젖은 듯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기자는 진실을 기록한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두 개다. 사진 속 풍경은 익숙했다. 완도 해안의 절벽,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동굴의 입구. 그 앞에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빛이 역광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분명히 하얀 천조각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유리?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정하윤 경감에게 사진을 전달했지만 그는 신중하게 말했다.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도, 이 시점은 사건 당일 현수 씨가 찍었던 사진들과 일치합니다. 즉, 누군가 12년 전의 필름을 다시 현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왜? 나는 다시 완도를 찾았다. 3월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방파제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는데 바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리야, 매듭은 풀렸니?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오현수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바다는 모든 매듭을 삼킨다. 하지만 언젠가 그걸 토해내기도 하지.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바다에 남겨두고 간 사람이었다. 며칠 뒤 어부 한 명이 항구 근처에서 낡은 밀폐 용기를 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용기 안에는 소금기 가득한 플라스틱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복원에는 며칠이 걸렸다.
재생된 소리는 거칠고 불분명했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이건 나의 기록이에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묶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사랑이란 게 결국 매듭이라는 걸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유리의 것이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사라짐으로써 자유를 얻으려 한 사람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조용히 테이프를 끄고 말했다. 이건 유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사라지는 대신 남으려 한 거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실종은 결국 기억의 형태로 남았다. 그리고 오현수는 그 기억의 수호자였다. 그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위에는 달빛이 부서지고 그 위로 바람이 하얗게 흘러갔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동굴에서 발견된 드레스의 레이스 무늬는 완도 앞바다의 조류 흐름과 정확히 같은 형태였다. 그건 마치 누군가 드레스로 바다의 지도를 그린 듯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마 그것까지 계산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드레스가 바다로 돌아가길, 그렇게 자신의 흔적이 세상과 이어지길, 정하윤 경감은 내게 말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우린 아직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어떤 매듭은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더 이상 단서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남은 시간들을 기록하기로 했다. 그녀가 남긴 목소리, 사진, 그리고 매듭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다. 사람은 사랑할 때 서로를 묻고 잃을 때 서로를 놓는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매듭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썼다. 그녀는 실종된 게 아니라 바다가 품은 기억이 되었다. 파도는 여전히 그날의 속삭임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지금도 그 안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지 모른다. 2004년 여름, 강릉의 하늘은 묘하게 흐렸다. 나는 그날 새벽 다시 설악산으로 향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 벌써 반년. 하지만 마음속의 매듭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산 정상 부근엔 안개가 자욱했다. 12년 전 유리가 사라졌던 그 풍경과 똑같았다. 정하윤 경감도 함께였다.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죠. 그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유리의 테이프 사본과 동굴에서 발견된 시계, 그리고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존재 증거였다. 우리는 그 물건들을 안개 속 재단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정경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리 씨, 우리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바람이 일었다. 하얀 안개가 천천히 흩어지며 멀리서 빗줄기 하나가 산허리를 가르며 내려왔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매듭을 풀어주는 듯한 장면이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겠죠, 유리 씨? 그날 이후 설악 매듭 사건은 언론의 기록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건 사랑과 자유 사이의 결박에 대한 이야기였다. 며칠 후 나는 서울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특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제는 기억 속의 실종자들. 방송이 끝나갈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님, 저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작년 가을 완도 바닷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바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매듭은 풀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존재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듯한 그 묘한 한마디가 모두의 숨을 멎게 했다. 정하윤 경감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기자님,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우린 늘 잃은 걸 붙잡으려 하지만 어쩌면 놓아주는 게 진짜 매듭을 푸는 일일지도 모르죠.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나는 방송국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았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번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섞였다. 문득 바람결에 하얀 드레스 자락이 스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유리 씨, 이제 정말 괜찮은가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뭔가 딸깍거렸다. 그건 이전에 경찰이 돌려준 작은 금속 열쇠였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바라보았다. 열쇠의 표면에는 미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마음의 문은 스스로 잠그는 법이 없다. 그 문장은 유리가 살아있었다면 그녀가 썼을 법한 말이었다. 나는 그 열쇠를 유리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손끝으로 열쇠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건 아이가 저를 용서한 증거예요. 그 애는 늘 그랬죠. 사람의 마음도 결국 풀리는 거라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유리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매듭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누군가는 그 매듭을 사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구속이라 부른다. 그러나 결국 모든 매듭은 바람과 시간 속에서 풀린다. 12년 전 설악의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바람과 파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흰 드레스를 입고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매듭의 끝자락을 누군가 다시 잡아당기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날 것이다. 몇 년이 흘렀다. 2008년의 강릉은 예전과 달리 조용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설악 매듭 사건은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고 정하윤 경감에게 그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나는 그날 이후 신문사 특집팀에서 퇴직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동굴의 어둠이 떠올랐다. 드레스의 레이스, 금속 시계, 반지, 그리고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꿈속에서 뒤섞였다. 어느 날은 그녀가 안개 속에서 걸어오고 어느 날은 나를 지나쳐 바다 쪽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정말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다면 어떤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죽었다면 왜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그녀의 발자국이 들려오는 걸까? 그 무렵 정하윤 경감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자님, 설악산 근처 저수지 공사 현장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12년 전의 사건 현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현장엔 경찰과 감식팀이 서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건 진흙 속에서 나온 유골 한 구였다. 작고 섬세한 손목뼈, 그리고 녹슨 팔찌 하나. 그 팔찌 안쪽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Y. DNA 검사를 통해 그 유골은 박유리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12년이 넘는 시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실종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정하윤 경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산 아래를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결국 돌아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유골 근처에서 발견된 밧줄 조각은 오현수가 사용하던 매듭 방식과 동일했다. 그건 단순히 시신을 묶은 흔적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지탱해주기 위해 묶은 구조용 매듭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그녀를 묶은 게 아니라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모든 추측과 의심이 한순간 무너졌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그녀를 끝까지 구하려 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매듭은 결국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떨어졌고 그는 사라졌다. 남은 건 흙 속의 팔찌와 동굴 깊은 곳에 묻힌 드레스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유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작은 납골당 한켠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졌다. 박유리, 1968, 1991.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남긴 문구가 있었다. 매듭은 풀렸지만 사랑은 남았다. 누가 남긴 글일까? 가족도 경찰도 아니었다. 아마 오현수일 것이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가 세상 어딘가에서 이 문장을 남기고 사라졌을 수도 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하윤 경감은 내게 말했다. 기자님, 이제 진짜로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감님. 사건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들이 남긴 매듭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날 밤 나는 강릉 해안의 절벽에 올랐다. 바다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끈 하나를 꺼냈다. 그건 동굴에서 발견된 매듭의 일부였다. 나는 그것을 풀지도 묶지도 않은 채 바람 속에 내던졌다. 끈이 바다로 날아가며 잠시 하늘에서 빛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다시 흩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의 인연이란 때로는 묶이기보다 흩어져야 완성된다. 매듭이 풀려야 숨을 쉬고 기억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를 묶었던 죄의 매듭도 이제는 바람 속에서 완전히 풀린 듯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유리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리고 오현수 씨, 당신도요. 그 순간 바다 저편에서 하얀 안개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마치 두 영혼이 다시 만나 하나의 매듭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해 겨울, 강릉의 바다는 유난히 차가웠다. 눈발이 바다 위로 흩날리고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다. 나는 여전히 설악 매듭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신문사에서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관심이 옮겨갔지만 나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나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를 보여준 한 편의 기록이었다. 정하윤 경감은 경찰서 본청으로 복귀했고 그는 오랫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직접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눈이 희끗해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자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내민 것은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겉면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하윤 경감님께 유리의 매듭을 대신 풀어주세요. 보낸 사람은 없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고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듭을 풀 시간이에요. 나를 묶은 것은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본다면 제발 그를 용서해 주세요. 정경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기자님, 이 글씨 유리 씨 맞아요. DNA 검증이 불가능할 만큼 오래됐지만 이건 분명 그녀의 필체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자신의 존재를 해방시킨 채 살아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편지는 마치 스스로 만든 매듭을 마지막으로 풀며 세상과 작별한 유서 같았다. 정경감은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편지와 열쇠를 봉투에 다시 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건 범죄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사건은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왜 인간은 서로를 그렇게 강하게 묶으려 하는 걸까? 사랑, 믿음, 책임, 그 모든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매듭이 아닐까? 나는 그날 저녁 강릉의 해변을 다시 걸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엔 붉은 노을이 번졌다. 발밑의 모래 위에는 작은 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건 누군가가 일부러 남겨둔 듯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손에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풀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매듭을 짓고 산다. 후회, 미움, 그리움, 사랑. 그중 일부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매듭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흔적이라는 사실이다. 정하윤 경감은 그 후 경찰을 떠났다. 그는 서울로 올라가 청소년 상담소에서 일하며 삶의 매듭을 풀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가끔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자님, 오늘 한 아이가 말하더군요. 전 제 인생을 매듭처럼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매듭은 묶는 게 아니라 풀 때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유리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다. 그녀도 아마 그 말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적었다. 설악의 안개 속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실종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매듭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매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풀리고 있을 것이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 이젠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그건 단순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알았다. 모든 실종은 결국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2025년 늦가을, 초겨울의 바람이 강릉 바다를 스치고 있었다.
잎이 다 떨어진 들판은 회색빛으로 잠들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소금기와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정확히 34년. 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다. 설악의 안개, 유리의 드레스, 그리고 그 매듭의 이야기. 누군가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슬픈 실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까지의 길고 어두운 여정이었다. 그날의 기록은 여전히 내 책상 위에 남아있다. 노트 한 귀퉁이에는 유리의 드레스, 진실의 매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도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힌다. 사람은 왜 사라지는가? 도망치기 위해서일까? 혹은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일까? 경찰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사고사 가능성이 높다였다. 하지만 기록 속 여러 정황은 그 결론을 의심하게 만든다. 불에 그을린 보험 서류, 사라진 통화 기록,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웨딩드레스. 진실은 늘 단순하지 않다. 한 사람의 탐욕, 또 한 사람의 침묵이 얽혀 시간 속에서 형태를 바꾸고 결국 누구의 죄도 아닌 듯 희미해진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누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유리의 흔적은 설악의 안개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이었다. 나는 강릉항 근처의 오래된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은 얼굴을 스치며 사라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 이름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사토유리.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대는 그 드레스처럼 다시 빛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에는 따뜻한 빛이 남아있을 거라 믿었다. 그 빛이 사라진 이들을 다시 길 위로 데려올지도 모른다.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 하지만 그 진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